예, 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 사진은 참 제가 슬림할 때 찍은 사진이라서 그냥 봐주시고요. 한 4년 전,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5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강북청소년 원장이고요. 그리고 전공은 수학교육과를 나왔고 그래서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을 한 20년 넘게 수업을 했던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에서 제일 큰 수학 전문 학원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대치동 엄마들이 모이는 제막그 사이트가 있죠. 강남 엄마라는 강남 엄마라는 사이트 가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학원 검색에서 그러니까 초중고 학원 전체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제일 많은 사이트가 최근 몇 년 동안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7년에 만들어진 학원인데 97년 12월 2일 날 오픈했는데 그 오픈할 때 제가 거기서 첫 수업을 제가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수업한 다음에 제가 이제 청소학원에 와서 수학 강사를 하다가 지금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고 하면 아시는 이미지가 뭐 재수학원이거나 아니면 고등부학원이거나 이런 이미지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제 꿈이 수학 전문가,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주로 했던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고등수학 전문가라는 이름을 걸고서 한번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런 설명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신경 쓰시는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기존에 재수반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로 수학 전문가 강사를 제가 신규 강사들을 꾸리면서도 그런 강사들로서 제가 일일이 시간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과 면접하면서 인터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애정이 적을 것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강사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1부하고 2부 오늘 설명하겠을 텐데요. 1부는 고등수학 전문가 설명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 또 학생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대입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좀 있을 거고요. 2부는 이적의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좀 분석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마무리할 때 아마 못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전문가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12월 20일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12월 20일부터 이제 그때쯤이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이 되죠. 그래서 그때 개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수업은 아마 주 2회 3시간 반짜리 수업 주 2회 해서 주중 하루 주말 하루 이런 식으로 시간표들이 꾸려질 거고 전부 다 테스트를 보고 나서 학생들 못 테스트 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내신 때는 학교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저희가 혹시 윈터스쿨 브로셔가 들어있는데 윈터스쿨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윈터스쿨의 수업이 되게 많이 깔려요. 그러니까 윈터스쿨은 종합반 프로그램이에요. 수학 단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윈터스쿨 안 하고 고등수학 전문가 이 강의만 하는 친구들도 원한다면 저희가 윈터스쿨에 개설된 강의들도 수업을 같이 듣게 할 겁니다. 같이 듣게 그러니까 추가 수강료 받지 않고 해서 하여튼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입에 있어가지고 대입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수학인데 수학이 고1 때, 고2 때, 고3 때 배우는 과목 이렇게 되는 건 다 아시죠? 고1 때 수학이 우리는 지금 참고서 같은 걸 보면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1 수학이 수학상, 수학하 교과 과정 자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1 수학일 뿐이에요. 그건 이제 주로 1학기 과정에 배우는 것들 우리가 수학상, 2학기 과정에 배우는 걸 수학하라고 참고서들이 너무 두꺼우니까 지들이 자른 거죠.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님들도 말씀하실 때 제가 수학상까지 했는데 그건 교과과정은 관계없이 그냥 참고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상까지 했다. 이런 표현하는 거는. 그리고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뭐 다 아시겠지만 수학 1, 수학 2는
상대평가죠. 그런데 여기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기하와 그 다음에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가지탐구 저건 성취도 평가니까 A, B, C 등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수능이 안 나오는데 기하만 수능이 나오죠.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선택 과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 수능의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 이 두 개가 수능에 출제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된 범위 1학년 범위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학년 범위 이상. 수원, 수투, 미적분을 선택하든 수원, 수투, 기하를 선택하든 수원, 수투, 확통을 선택하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이 만들어질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건 무조건 1학년에 다 끝나는 거고요.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얘를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얘가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기하 확률 통계를 역시 이것도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서 듣게 하고 3학년 때 미적만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기하는 2학년 때 하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은 3학년 때 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학 1은 세 단원이 다 독립단원입니다. 어머니 착각하시는 게 많은데 수학은 앞에 걸 배워야지 뒤에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전에 공부 안 했던 저의 기억으로는 수학 공부만 한다 그러면 항상 참고서의 맨 앞줄만 그러니까 딱 참고서 옆등을 딱 보면은 맨 앞에만 뭐죠? 손때가 묻어 있고 뒤에는 깨끗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공부했으니까. 항상 수학 공부할 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모른다고 삼각함수 못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 모른다고 수열을 못하지 않고 얘는 병렬 단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연계 단원이 아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수학 틀은 좀 달라요. 얘를 못하면 얘 못하고 얘 못하면 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 단원. 이건 순서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어느 단원부터 수업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도 어때요? 이 위에 수원2, 수학 1, 수학 2, 미적분과 연계 단원이 아닙니다. 얘도 병렬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단원이니까 학교에서 얘하고 얘가 동시에 수업을 나가기도 하고 얘하고 얘가 동시에 수업을 나가기도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병렬 단원이 아니에요. 미적분만. 미적분은 무조건 수원, 수투를 해야지 됩니다. 연계단.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알아야지 초월함수의 극한이나 초월함수의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극한과 미분을 알아야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미적분은 3학년.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일부 자사고 같은 경우, 특목고 같은 경우 1학년 때 얘까지 해버리고 2학년 때 이걸 하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건 3학년, 얘네들은 1학년, 2학년, 그다음 얘네들은 2학년 때 하거나 3학년 때 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느 학교를 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3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그 학교의 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학습 계획도 짜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원에서 진도를 짜는 것도 그런 것들 연계 단원인지 병렬 단원인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진도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라기보다도 입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입시에서 전국에 이게 내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고 지금 중3 친구들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과 중3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는 이제 한 이거부터 2년 뒤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2년 뒤, 중3이면 3년 뒤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대학교 입학 정원이 좀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크게 대학교 입학 정원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해마다. 지금 해마다 바뀌는 게 그냥 뭐 대학이 망한다 그러는데도 5천 명 이내로 왔다 갔다 그럽니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대학교 입학 정원이 늘어나기도 해요.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대학교 입학 정원이 계속 줄어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학생 수가 줄고 대학이 뭐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에서부터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학생 수 대학교 입학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해도 있습니다.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건 이런 케이스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수시 정원 수시 모집을 하고 정시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으로 인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다 안 되는 경우, 충원이 다 안 되는 경우.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어떤 학교는 미달이어서 충원이 안 되고 어떤 학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등록 마감날 마지막까지 전화해가지고 결혼이 생기면 전화해서 뽑아요. 여기서 뽑아.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럼 학생이 듣고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등록번 이쪽으로 옮겨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쪽에다 나 거기 포기하겠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급하니까 마감 시간에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거기는 그냥 눈 뜨고서 한 명이 학생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 생기는 거죠. 얘는 이 학교는 다른 학생한테 연락을 못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결혼이 생기는 인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2년 뒤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혼이 생기면 지금 이제 2년 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그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학에 모집 정원이.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올해 시험 본 애가 수능 시험 본 애가 41만 명 정도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41만 명. 근데 전국의 4년제 대학은 34만 4천 명이에요. 모집 정원이. 근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전국의 4년제 대학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197개 대학 중에 아무 데라도 가려고 와 있진 않을 테니까. 상위권 대학 그냥 뭐 최상위권 대학 의치대하고 서울대 연고대만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이 목표는 다 거기겠지만은 그냥 제가 좀 보통 평범하게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는 상위 15개 대학 정도까지 잘랐어요. 상위 15개 대학이 어딘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전 대학교 서울영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돼요. 서연고 뭐 이렇게 쭉 하면. 그럼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잘라보면은 그 상위 15개 대학이 내년도에 뽑는 모집 정원이 그러니까 올 내년도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고3 돼서 수능 볼 때 뽑는 인원이 4만 7천 명입니다. 4만 7천 명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보는 게 제일 많을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네?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수시가 많이 뽑아요? 정시가 많이 뽑아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다 수시입니다. 이것만 정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정시가 우리가 수능에서 있잖아요. 수능 정시를 40% 뽑겠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뉴스 많이 들으셨죠? 40% 확대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거 뭐야? 정시를 21%밖에 안 뽑네. 맞습니다. 전국 197개 대학 다 따지면 정시는 21%밖에 안 뽑아요. 수시가 몇 퍼센트?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을 신경 쓰지 않을 거잖아요. 상위 15개 대학만 볼 거잖아요. 상위 15개 대학이 정시가 40%입니다. 그러면 수시가 몇 퍼센트? 60%. 그러니까 수시가 유리하네요. 맞나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왜? 수시가 60%인데 이 네 가지 전형을 다 쓰지 못해요. 학생들은. 학생들이 이 네 가지 전형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전형을 쓰게 돼 있어요. 특기자, 실기전형. 내가 특별한 특기자가 없으면 실기전형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빼고. 맞죠? 그럼 얘네 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5개 대학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전형 중에서 상당수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학생부 교과전형 몇 퍼센트? 11.5%밖에 안 돼요. 상위 15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33.6%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무슨 전형? 논술 전형 8.3%. 자, 논술은 누가 쓸까요? 논술은 미리 말씀드리면 논술은 수시가 6개 있어요. 어떤 부모님도 어떤 학생도 수시 6개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데 내가 내신이 안 좋아.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못했어. 그러면 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 논술은 어떤 사람이 쓴다? 가진 게 없는 자들. 내가 뭔가를 내놓을 게 없는 자들이 논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술을 안 쓰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논술 시험 보러 가 있는 친구들 되게 많죠. 오늘 경희대 논술, 건대 논술, 뭐 이렇게 서강대 논술, 뭐 이렇게 논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쓰는 거고, 그다음 교과와 종합은 이제 가진 게 있는 애들. 교과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 종합은 예전엔 비교과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전 비교과 활동의 표현을 썼는데 요즘 비교과 활동의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자들. 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부터는 뭐도 못 써요. 학생부 때. 자율동아리 뭐 했는지 못 써요. 수상기록 안 써요. 수상기록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해요.
독서 반영하지 않아요. 독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쓸 게 선생님이 써주신 것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세특, 창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다 누가 써주는 거야?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즉 선생님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학생들만 학종을 쓸 수 있다. 교과와 학종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많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학종은 뭘로, 학종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학종이 대학이 반영한 요소가 네 가지인데 뭐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학은 뭘 제일 많이 볼까? 학종이니까. 학업 역량. 아니,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전국 대학으로 가잖아요. 전국 대학으로. 이거는 지금 19년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 약간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입학 사정관제 바뀌지 않아서 보는 분들이 비슷할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국 대학으로 보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인성.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대학들은 아이를 성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이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출결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 좀 있고 반장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친구들 좋았는지. 왜? 걔네들은 성적으로 나누기가 힘드니까. 근데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이 뭐죠?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진로를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라는데 지금 원서 쓸 때 갑자기 공대 쓰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 전공 적합성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전공 적합성은 어때요? 좀 낮죠? 이음. 아이들의 꿈은 항상 바뀌잖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고3 때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대학교 생활 때 똑같을 수 있어요? 라는 걸 입학 사정관 다 안다는 거예요. 학생 종합을 학종을 채점하시는 분들도 꿈은 바뀔 수 있어. 근데 꿈은 바뀔 수 있는데 그 꿈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줘야죠. 사실은. 그냥 바뀌는 건 안 되고요. 학종을 갈 친구들은 그 꿈이 바뀌는 과정, 이래서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제가 장래 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이공계열로 가야 될 친구들은 꼭 무슨 공부는 잘해야 돼요. 수학. 그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게 전공 적합성. 자, 그래서 수학, 특히나 이공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수학은 꼭 잘해야 돼. 왜? 그게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거기서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흔히들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는 게 학교에 유리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건 보여드린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건 학업 역량이다. 이거 여기 와 있는 학생들도 난 학종이니까 내신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의 반영교과 있잖아요. 대학의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 대학이 있어요. 국수, 영사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까지. 그래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디 있냐?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국수형 사과,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그걸 다 반영한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내신 몇 등급 아니에요. 대학마다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내신 성적 그 대학의 모집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경희대는 홍익대는 문과는 국수형 사, 이과는 국수형 가를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 방법이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니까 그건 대충 해도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요.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별로 반영 방법에 따라서 A, B, C, D를 점수화합니다. 점수하기 때문에 이왕 갈 거면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돼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할까 봐 제가 미리 당부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1학년 마치고
1학년 마칠 때쯤 되면 빠른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 이제 내신 망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시러야. 그래서 정시 공부할래. 이제 내신 따위 나에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2학년 1학기를 마치면 거의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 전 과목을 다 보지 않고 5개 학기, 5개 학기란 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죠. 5개 학기 전 과목을 다 보지 않고 그냥 상위 10과목만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과목에 관계없이. 상위 10과목. 그러면 내가 1학년 1학기 시험을 망쳤어. 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4학기 이상의 4학 한 학기에 최소한 한 8개 과목 정도, 7개 과목 정도 있으니까 한 몇 과목이 한 25개 과목 이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2학년 1학기까지 망쳤어도 2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만 해도 10개 과목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저하고 오늘 만난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꼭 당부할게요.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시러가 되지 마세요. 내신은 끝까지 공부하세요. 왜? 두 가지 이유예요. 저는 여기 고등수학 전문가 원장이기도 하지만은 강북청소학원 전체 원장, 즉 재수반 원장이기도 해요. 재수 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재수하러 온 친구들 있잖아요. 재수하러 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시러가 됐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3년 만에 대학 가려면 재수하지 않으려면 내신 공부를 끝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당장에 한 달 뒤에 내신도 공부하지 않는 친구가 1년 뒤에 2년 뒤에 정시를 수능을 대비한다고 말이 돼요? 한 달 뒤에 시험도 준비하지 않는 친구가 2년 뒤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냥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 시험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얘 다른 표현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걸 자꾸 내신하고 동떨어져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능과 내신 공부 따로 있고 수능 공부 따로 있지 않아요. 내신에서 개념이 쌓이고 기본이 쌓여야 수능도 잘 보는 거예요. 내신은 안 하고 수능 문제풀이만 하잖아요. 수능 문제풀이만 하는 애들은 나중에 킬러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신 공부하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보더라. 심지어 재수하러 오는 친구들도 그래요. 재수하러서 1년 동안 점수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1년 동안 점수 더 많이 올라가. 재수를 해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관련 대학의 모집 용어를 잘 따지면은 포기할 필요 없어지는 끝까지 내신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정시 얘기를 좀 할게요. 수능. 그저께 수능 시험 있었죠. 우리 킬러 문제란 말 되게 많이 듣죠.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쭉 난이도별로 점수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점수는 30문제 중에 2점짜리는 항상 2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제일 색깔이 진한 게 킬러 문제. 킬러 문제 항상 3문제가 있어요. 문제 항상 똑같아요. 15번, 22번, 30번. 선택에 관계없이. 아, 참 여기서 22번까지가 공통교과예요. 22번은 공통교과는 건 수원 수투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뭐죠? 선택 과목.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15번과 22번과 30번은 킬러 문제. 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수능 볼 때 내가 킬러 대비가 안 됐어. 그럼 15번과 22번과 30번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만 다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건 아예 건들지도 않고 넘어가. 나머지 시간을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니까. 자, 이번에도 우리 1등급 컷이 80, 지금 수학 1등 컷이 가채점 결과 나오는 게 87, 88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87, 88. 그러면 이 세 문제 틀려도 88점이에요. 수학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세 문제 틀려도 수학 1등급. 그러니까 내가 킬러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중킬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난이도 적당한 문제들.
그리고 난이도 쉬운 문제들 이렇게 했어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보시겠어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봤더니 작년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쉬웠어요. 근데 8번부터 12번까지 약간 어려웠어요. 올해는 1번부터 10번까지 쉬웠어요. 11번이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디가 평균이 높게 나올까요? 네? 아래쪽에 평균이 높게 나오겠죠. 왜? 여기까지는 애들이 쭉 갔을 테니까. 근데 이건 애들이 못 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들이 못 푼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저기서 써먹으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시험의 운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시간을 쓰면서 뒤에 문제에 대해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대충 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깨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애들은 10번까지는 별로 멘탈 무너지는 거 쭉 갔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다시 자 평균은 올해가 더 높을 거예요. 평균이 높으면 표준 점수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표준 점수가 147이었어요. 만점제 표준 점수가. 만점 표준 점수 낮았는데 만점 표준 점수 수학은 147인데 올해는 147보다 낮아질 거예요. 왜? 평균이 높아지니까. 그 계산법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상위권 아이들은 올해가 쉬웠어요? 작년이 쉬웠어요? 작년이 더 쉬웠어요. 왜? 작년은 13번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몇 번부터? 한 문제 땡겨졌죠.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의 점수는 좀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학만 따지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폭이 어떻다? 갭이 줄어들었다. 문제의 구성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킬러 세 문제인데 이 킬러 세 문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보다 몇 년 선배,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애들보다 3년 선배들의 시험지에 비하면 이 킬러 세 문제는 엄청 쉬워요. 엄청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3년 전에는 킬러가 한 문제였어요. 킬러를 한 문제는 그때도 킬러 세 문제는 있었죠. 근데 한 문제는 진짜 아무도 못 푸는, 누구도 못 푸는 게 0점 몇 퍼센트, 0점 몇 퍼센트의 아들이 못 푸는 그런 시험대가 있었어요. 그 한 문제. 대신에 그때는 뭐는 쉬웠냐면 중킬러가 쉬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킬러는 어렵고 중킬러가 쉬우면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못 푸는 문제 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이 푸는 문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 1등 컷이 92, 93, 96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중킬러가 어려워지는 유형이에요. 킬러는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킬러도 한 2, 3% 이상의 아이들이 풀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중킬러는 그런데 예전보다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권에서 변별을 주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위권의 변별이 좀 더 강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시대 같은 문제들은 나오지 않고요. 네, 넘길게요. 자, 점수 우리 아직까지 이런 시험지 안 본 친구들이니까 제가 점수 구조를 잠깐 분석을 해줄게요. 수학의 표준점수 계산법이에요. 아까 공통 과목이 22점 있다 했죠. 22문제. 공통이 22문제 있고 선택이 8문제 있잖아요. 선택이 다르잖아요. 미적을 선택하네, 확통을 선택하네, 기하를 선택하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원점수로 딱 얘기해 주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확통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확통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우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학통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성적대가 아무래도 수학 성적은 좀 더 좋은 친구들이 많겠죠. 수학 성적이 좀 더 우수한 친구들이. 그 수학 성적이 좀 더 우수한 친구들의 집단이 불리하지 않도록 보정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정하는 계산법이에요. 보정하는 계산법. 그래서 표준점수 계산법에서 뭐 전체 응시자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하죠. 시그마. 그다음에 원점수 x 빼기 평균 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설명을 제가 여기서 하면은 다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설명하지 않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냥 이거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고 만점자예요. 올해 6월, 9월, 올해 6월, 9월에 봤던
우리 친구들 6월, 9월에 고3 친구들이 봤던 시험의 만점자예요. 자, 확률과 통계 만점자가 표준점수 몇 점이죠? 9월달? 확률과 통계 만점자 9월달 표준점수 만점자 몇 점이에요? 142점. 자, 100점 맞았는데,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미적분 만점자 몇 점? 145점. 기하 만점자 몇 점? 144점. 그럼 이것만 봐서 내가 만점을 받는다. 란 전제하에 뭘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미적이죠. 맞아요? 그럼 왜 이 미적을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점을 난 전제하에서. 미적이 만점을 받기 제일 어려우니까. 미적의 학습량이 그 8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통분은 수원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 8문제에 대한 학습량만 놓고 얘기하면 미적의 학습량이 확률과 통계 학습량의 2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 맞는 거하고 미적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하고 학습량이 비슷하다고요. 여기서 한 문제 틀릴 정도의 학습량을 하면 확률과 통계 만점을 맞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 맞으면 평균점수 몇이에요? 9월 걸로 142예요.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평균점수 몇 점이 될까요? 4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여기서 4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141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똑같은 학습량을 했을 땐 쟤는 142가 나오고 얘는 140 뭐가 나와? 1이 나와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해요? 학습량으로 따지면. 그럼 저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 걸 감안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어요?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얘는 왜 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원수들은 공통이라 치고 선택 과목만 놓고 봤을 때 학습량이 2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배의 학습량을 뭐 해주는 거야? 보상해 주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꼭 그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학은 어차피 총점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해서 점수를 더 올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요. 기하는 확률과 통계 공부에 기하가 한 1.5배 정도 공부를 더 시킨다 그래요.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거야. 얘는 미적이 기하보다 한 1.3배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이과인 부모님들 계시면은 옛날에는 기하하면은 공간도형의 방정식, 벡터 방정식 막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가 미적보다 절대 쉽지 않았어요. 학습량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빠졌어요. 그래서 적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기하의 학습량이 미적의 학습량보다 적다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하고 좀 교과나 과정이 좀 단원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는데 똑같은 원점수예요. 여기 봤더니 확률과 통계 친구로 얘기할까요? 89에서 이거 2등급으로 이 관계가 크네. 여기 미적분에 얘기할게요. 75, 78. 미적분에 75점을 받은 친구도 미적분에서 78점을 받은 친구도 똑같이 표준점수 127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똑같이 78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78점을 받았는데 원점수가 똑같이 78점을 받았는데 표준점수가 누구는 127점이고 누구는 129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다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곱하기 뭐지? 0.74. 곱하기 뭐지? 0.16. 즉 뭐냐면 이게 공통교과의 수원수2 22문제. 이게 뭐죠? 선택 과목이에요. 얘 배점, 그러니까 가중치가 달라요. 가중치가. 그래서 공통교과에는 0.76의 가중치를 주고 선택교과에는 0.26의 가중치를 줘요. 그럼 가중치가 높은 쪽을 잘 보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거는 공통교과를 잘 보는 거예요. 수원수투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잘 보는 게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일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수투를 잘 보내와 선택 과목을 잘 보내가 점수가 표준 점수는 다르게 나온다. 제가 표준 점수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다 대학의 반영이 우리가 대학교 나중에 갈 때 어디 썼을 때 표준 점수가 100분위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데 다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100분위를 많이 반영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다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보수학원에서 들을 게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학원이니까 이런 걸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올해 건 아직 분석이 안 끝났으니까 작년 걸로 얘기할게요. 올해 건 아직 실제점 결과 안 나왔잖아요. 가채점 결과잖아요. 작년 실제점 결과예요. 작년 실제점 결과를 보고 얘기했더니 미적분과 기하 만점, 미적분과 기하 그다음 확통 만점, 확통이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미적분과 기하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147점, 144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적분과 기하가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적어요. 왜 만점 맞기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란 게 구간 경계예요. 파란 게 구간 경계. 저기 빨간 거는 확통 만점자 144점 이런 뜻이고요. 구간 경계. 쭉 봤더니 수학이 어때요? 작년과 봤더니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앞에 5등급 이상. 저는 6등급부터 이 9등급까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점수예요. 다 2번을 찍고 누구는 다 4번을 찍었는데 하필이면 답이 2번이 더 많았어. 그럼 6등급이에요. 하필이면 답이 4번이 더 많았어. 그럼 9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6, 7, 8, 9는 같은 등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가 되게 조미돼요. 여기가 되게 조미라고 상위권을 가면 할수록 어때요? 간격이 되게 듬성듬성 있죠. 무슨 얘기예요?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수포자가 많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자 올해 걸로 볼게요. 올해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6월달 모의고사 받은 거 있잖아요. 올해 6월 고2 어때요? 이쪽이 6, 7, 8, 9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엄청 조밀해요. 저기보다. 아까 수능보다도 훨씬 더 상위권이 듬성듬성 있죠. 올해 고1들 현재 여기 고1 학생들 있지만 고1들 어때요? 정말 틈이 너무 많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조밀하고. 왜 그럴까요? 왜? 현재 고1과 고2가 뭐 아시겠지만 중3도 마찬가지예요. 중3, 고1, 고2가 당군1의 최저 학력자들이에요. 반만년 역사에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애들이에요. 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2년 동안 학교를 안 간다는 말이 학교 가서 공부를 애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딸들 봐도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제 시간에 학교에서 끝나고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지가 뭘 하든 간에 수업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공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생활 패턴이 다 깨지면서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을수록 자꾸 손을 놓는 거죠. 특히나 중2 때, 중3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2, 중3, 고1이. 우리가 수능은 아까 고2 것부터 나온댔잖아요. 그런데 수학 공부의 핵심은 중2, 중3, 고1이에요. 중2, 중3, 고1 때 뭘 했느냐. 그때 계산 능력을 충분히 학습했느냐. 문제 풀면서 사고력을 충분히 길렀느냐. 중2 때, 중3 때 도형 나오잖아요.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머님들 그때 학교 시험 제끼고 막 선행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킬러 못 풀어요. 그때 그 문제를 충분히 사고하고 푸는 힘,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문제를 배열한 이유가, 교과과정이 있는 이유가. 그것만큼 사고력을 키우기가 좋은 단원이 없거든요. 상상력을 키우는, 수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단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88점까지 받는 애들이 되는 거야.
진짜 킬러 문제는 누가 옆에서 개념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상상해야 되는데. 물론 스킬은 알려줄 수 있죠. 근데 스킬 알려준다 똑같은 문제 나오진 않잖아.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선행한 애가 얼마나 많은데 왜 수능 만점자가 몇 명밖에 안 돼? 그런 상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해서 근데 그 상상력을 키우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기본 계산 능력이야. 기본 계산 능력. 기본기.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해도 체력이 돼야 된다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요즘 우리가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어머니들은 모르시다? 손흥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학생들은 다 알죠? 손흥민인데 그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인 손흥정 씨께서 뭘 안 시켰대요? 게임을 안 시키고 기본기, 슈팅, 드리블 연습만 시켰대요. 기본기 훈련만. 남들은 제 막 학교 가서 시험 나갔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그 기본기가 그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애들보다 시합은 덜 뛰었지만은 그러니까 애들보다 시합은 덜 뛰었던 게 우리말 표현식으로 하면 공부 따위는 뭐였어요? 애들보다 시험은 덜 봤지만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가지고 애들보다 선행은 덜 했지만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가지고 나중에 기술을 배웠을 때 이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본. 근데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 때가 언제면 중2, 중3, 고1이에요. 중2, 중3, 고1 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당군의 최저학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갭이 벌어진 거예요. 수포자가 양산되고. 자, 그럼 이제 답이 있어요.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앞으로 가겠죠. 왜? 앞이 텅 비었으니까. 앞이 좀이라면 거길 끼어드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앞이 횡하니 비어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만 하면 거기 앞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현재 나의 수준에 맞춰서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도전하면 분명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요. 이거는 그냥 한번 눈 보세요. 이건 중3, 고1, 현재 중3, 고1 친구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온 친구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지금 600명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서 한 해에 600명씩 재수하는데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고3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고3 때 첫 번째 3월 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랑 같아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 부모님 세대에서 들으셨던 얘기 아니에요? 전 제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들이 진짜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학원에 재수하러 온 친구들 그러니까 재수하러 온 친구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수 안 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은 다를 수 있어요. 걔네들은 이거보다 좋을 수 있어요. 라는 전제 하에 얘기 들으세요. 재수하러 온 친구들한테 3월 학평 때 수학이 1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 때 몇 등급 나왔어라고 쭉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수능 때 제일 많은 게 3등급이죠. 3, 4등급, 3등급. 맞죠? 물론 1등급 맞은 친구도 계속 있지만. 자, 3월 학평 때 2등급 맞았던 친구는 자, 수능 때 몇 등급? 제일 많은 게 4등급이죠. 4월 학평 때 3등급 맞았던 친구는 제일 맞은 게 3등급 그대로 유지했네요. 맞죠? 4등급 맞았던 친구도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위권이면 상위권일수록 그걸 유지하는 게 쉽다 어렵다? 3월 학평 때 3등급, 1등급, 2등급 맞았던 친구들이 그걸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왜?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끼어들잖아. 올해 시험 본 애들이 42만 명인데 수능 시험 본 애가 한 2만 명 돼요. 41만만 42만 명. 그중에 10만 명이 뭐래요? 근데 걔네들 3월 학평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3월 학평,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봤던 모의고사 점수 있잖아요. 그게 3학년간 무용지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강력한 경쟁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는 3월, 4월, 5월 학력평가 있잖아요. 그리고 6월, 9월은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3월, 4월, 5월 학력평가는 재수생이 없어요. 재수생 끼는 건 6월, 9월만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희 재수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력평가는 참 등급도 잘 나고 점수가 좋은데 평가만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좀
시험 문제 유형이 학력평가 유형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학력평가 유형이 아니라 지 동기들끼리 봤을 때 성적만 괜찮은 거라고. 실제 수능에 같이 경쟁할 애들하고 보면 그 정도가, 그러니까 6월, 9월이 진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위권은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올라가야죠. 제대로 준비하고 3학년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공부했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3학년 때 얘기해. 이거는 1, 2학년이 3학년 때 너 일주일에 수업은 얼마 들었어? 했더니 일주일에 평균 제일 많이 들은 수업 시간이 한 4시간에서 7시간, 한 6시간 정도를 제일 많이 수업을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듣는 10시간 이상 수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수업 이외라고 물어봤어요. 학교 수업 이외에, 그러니까 사교육이겠죠. 이게 학원이든 인강이든. 보통 애들이 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평균 수학 자습 시간은 해봤더니 제일 많은 게 여기에 있네요. 한 8시간 정도 평균. 그러면 하루에 한 1시간 좀 넘게. 이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얘네들이 재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재수를 한 거예요. 이건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예요. 이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재수를 한 거예요. 우리 중3, 고1 친구는 아직 못 느끼겠지만. 그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너가 가장 부족하다 생각한 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3학년 재수생이니까 킬러 문제 부족이죠. 근데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가 돼야지 이게 가는 거지. 그 친구들한테 네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야? 아니면 제일 부족했던 게 뭐야? 했더니 자습 시간 부족, 복습 부족. 결론은 뭐야? 공부를 안 했어. 이 두 말은 그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재수하러 온 친구들이 재수를 하는 수학 때문에 재수를 했다면 왜 재수하러 왔어?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공부를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학원은 하루에 14시간씩 재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 이런 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현재 중3, 고1 친구들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대학을 3년 만에 가세요. 재수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정도 공부하면 재수할 확률이 높아요. 이것보다 더 하세요. 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학 강사로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런 책 제목들 들어봤어요? 수학의 바이블, 수학 중에 개념 다 들어봤죠? 수학의 바이블이 왜 맨 앞에 있는지 아세요? 이투스에서 만들어요. 저희가 만드는 책이라서. 저희가 만드는 책을 그래도 앞에 놔야죠. 자, 해서 근데 이런 책을 개념서라 그래요. 개념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통의 학원들이 문제집으로 수업을 해요. 문제집으로. 예를 들어서 센 문제집. A, B, C 있는. 아니면은 개념 원리. 개념 원리도 앞에 개념서가 써 있는데 수학 강사들이 보이는 입장에서 문제집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념서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한글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개념 원리는 이런 수식만 앞에 한 페이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제, 유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직 증명 나와 있고. 그럼 문제집이에요. 왜? 수학을 잘 못하는,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교육과를 나왔으니까 맨날 증명하는 게 익숙한 게 있으니까 증명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만 따져봐도 증명 좋아하셨어요? 수학 전공 안 하는 사람들 치고 증명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 증명하는 게 재미였으니까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증명만 보고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한글로 풀어 써져 있는 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때 막히면 찾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재수하러 오는 애들한테 대단히 많이 물어보는데 너 개념서 뭘로 했어? 개념서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서 없이 문제집으로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 세대로 얘기하면 옛날 전과 없이 수련장만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세대인가? 어머니들은 그 세대도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 맡길 때마다 여러 번 쓴 책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로 서점을 안 가잖아요. 다 구매를 어디서 해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서점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책을 딱 주문해서 그냥 사니까. 그러니까 책이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딱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준 책 말고는 사지를 않아요. 이게 교재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도 그 책 말고는 없으니까 그게 문제집이면은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옆에 책이 꽂혀 있어야 찾아보지. 일부러 서점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보듯이 찾아볼 책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개념서가 없는 친구들 치고서 수학을 3등급 초과해서 2등급 이상을 맞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보든 안 보든 개념서 옆에다 꽂아놔 주세요. 어떤 책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으니까 아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가가지고 서점 가서 책을 고르세요.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편집이 제일 예쁜 거 고르면 돼요.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편집이 제일 예쁜 거 골라가지고 다 사서 옆에다 꽂아 놓으세요. 어떤 책을 사든지 간에. 엄마들은, 아빠들은 맨날 정석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정석 이런 거 하면 욕 먹어요, 애들한테. 정석이 편집이 제일 안 예뻐요. 그러니까 편집이 제일 예쁜 거 가서 고르라고. 개념서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 얘기 좀 꼭 좀 하고 싶어요. 선행학습 왜 해요? 왜 시켜요? 저는 수학 강사인데 선행학습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선행학습 시키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선행학습 시켜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우리 애만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학교 가서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나도 안 좋은 건 아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필요하겠지 뭐. 동의합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다 학교 선생을 해요. 학교 선생하는 애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으면은 옛날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걔네들도 저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 먹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학교에서 앞에서부터 가르쳐라. 그럼 걔네들 맨날 하는 얘기가 애들이 선행학습 해왔다고 내 수업 안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의 순환이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이 제가 있던 아까 그 맨 처음에 지금 대천이 제일 큰 수학 전문 학원이라는 그 학원이 선행학습을 지금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10년 전까지만 제가 15년 전에 전 거기 났죠. 그러니까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선행학습을 3개월 이상 시키지 않았어요. 대치동에 있었으면서도. 중학교 때 선행했다는 것도 다 무시했어요. 네가 중학교 때 한 게 뭘 제대로 하긴 했어. 다 처음부터. 그래도 거기가 지금 대천에 제일 큰 학원인 이유가 수학 만점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으니까. 고3 때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안 시킬 수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그 불안한 게 부모님만 불안하면 상관없는데 아이도 불안해하니까. 내 친구는 어디까지 공부했더니 난 지금 이거. 그럼 그게 정서적으로 더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시키는 건 맞아요.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선행학습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랑 같이 공부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심화학습.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중3 때 도형 문제 열심히 풀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중3 교재 뭐 하이랩이나 A급이나 블랙랩이나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전 선행을 하기보다도 제 딸들한테 그런 책을 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배운 그 단원들을 심화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한 사고를 키워야 되니까. 학력고사가 지금 어머니 다 수학고사 시대죠. 옛날은 학력고사 시대고 학력고사 수학력고사 다른 가장 큰 이유가 학력고사는 질문이 되게 짧았어요. 질문 한 줄. 너 이거 알아 물어봐. 지식을 물어봤어요. 수학력고사는 뭐 학생들도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되게 길죠. 문제가. 즉 뭘 물어봐요? 사고력을 물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지부터 물어봐요. 사고력을.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뭐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에서 보듯이 되게 중요해. 복습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인간은 되게 기억하시는 게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몇 %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26%가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하루가 지나면. 이게 에빙하우스 망각국선이 실험된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복습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니까 뭐 인터넷만 뒤져보시면 금방 나오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행학습 안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안 할 수 없어요. 왜? 선행학습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한테 애들 안 보내거든. 그럼 우리 굶어 죽거든. 소비자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는 선행학습의 병폐가 뭔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한지를 알면서 가르친다. 그걸 알면서 가르치는 것과 모르면서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 이 아이한테 더 중요한 게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서 우리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습과 수업과 복습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복습이요? 수학은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이면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죠. 그럼 예습과 복습 중에서는? 예습이 더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예습이 더 중요해요. 이게 교육학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예습을 하면 복습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면 복습한 거에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같은 시간 예습을 한다면. 그럼 예습이라는 게 뭐냐? 예습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습은 수업 내용을 미리 보는 거죠. 자기 교재 수업 내용 미리 보기. 그리고 개념서. 아까 제가 개념서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교재가 뭐가 됐든 간에 주교재가 있으면 주교재 개념서의 개념 설명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와가지고 읽어보고 거기에는 예제까지. 못 풀어도 상관없어. 못 풀어도 상관없는데 예제라도 한번 풀어보고. 못 풀면 어때? 아직 배우지도 건데. 그리고 수업을 듣는 친구가 그러지 않고 수업을 듣는 친구하고 갭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예습을 하고 와서 수업을 듣는 친구가 그러지 않고 수업을 듣는 친구에 비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반도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 내용의 70% 이상을 이해한대요. 근데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수업 내용 40% 미만으로 이해한대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는 예를 들어 상용로고 들어보셨죠? 기억이 아련하지만 상용로고라는 게 있어요. 상용로고 수업을 하는데 상용로고란 말을 오늘 처음 수업 시간에 듣는 애하고 내가 한번 어디선가 읽어보고 온 애하고 개념서 읽든 뭐라든 말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보통의 선생님이 판서 수업을 한다면은 자 오늘 1번 문제 보자 하면서 쭉 가요. 1번 하면서 중요하게. 근데 내가 문제 읽어보고는 선생님이 뭘 풀려고 하는지 알죠. 근데 읽어보지 않고 수업 시에 바로 온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니다. 칠판에다가. 요점만 쓰니까 문제를 그때 읽고 있어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의 말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치겠죠. 그러니까 예습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난 얘기고요. 수업은요. 선생님의 그 예습하고 오면 뭐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고의 진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사고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전개해 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예습 내용 중 내가 궁금했던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걸 백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습 내용 중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 일치하는지 확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쳤던 아이 중에 내신이 아주 안 좋아서 서울대를 못 간 아이가 있어요. 연대 수학과를 갔는데 걔 의대도 합격을 했었어요. 의대도 합격했는데 자기는 수학이 좋다고 연대 수학과를 간 애가 있어요. 지금 와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정말로 그러니까 수학은 저보다 더 잘했어요. 이해하세요? 나는 수학 강의 그 당시 20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저보다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의 천재는 20살 이전에 결정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더 많이 알아요. 지식은. 경험이 더 많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수학적 감각은 걔가 더 뛰어나요. 하나를 가르치면 걔는 진짜 1.5, 2를 알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깨치는 애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걔가 쉬는 시간에 우리 반, 그때 재수반 할 때 같은 반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 다 수학 설명해 주는 애였어요. 그런데 걔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아니, 하나도 안 듣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나 안 해요. 딴짓을 하나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펜만 이렇게 딱 들고서. 그리고 툭. 펜 들고 있다 툭.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렀어요. 넌 재미없겠다. 내가 하는 설명 전부 다 아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가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다른 걸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아는 얘기잖아. 재미없지 않냐? 아유, 좋죠. 선생님이랑 저랑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선생님 설명하시면 제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아서 전 좋아요. 검증받으니까. 그리고 너 이거 툭 뭐야? 다른 게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걔는 예습하면서 이미 저하고 생각을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확인받으면 저의 사고와 비교하는 거죠. 이런 학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킬러 문제도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습. 복습은 예습 중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수업 내용 정리하기. 여기까지를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력 테스트.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걸 그들이 기억하고 있니? 똑같은 문제 다시 푸는 거잖아. 아니면은 시력 테스트.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필기하고 보고 베끼잖아. 여기까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복습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의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오늘 이것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습과 수업과 복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만 듣고 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전 책이 3권 있어야 된다. 개념서 있어야 되고 수업 교재 있어야 되고 문제집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려하는 거 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내가 복습하려고 했더니 오늘 배운 개념의 문제가 복습하는 문제집을 봤더니 30문제가 있어. 근데 난 물리적으로 1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어 나한테. 근데 1시간 동안 나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10문제밖에 못 풀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난 성실하니까 1번부터 열심히 푸는 거야. 그리고서 10문제 딱 풀었더니 시간이 이미 지났어. 11번부터 내일 풀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일 공부한 걸 복습할 수 없죠. 밀리니까. 그러면 수업과 나의 공부가 갭이 발생하니까 공부를 이중을 하니까 더 힘들죠.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복습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10문제밖에 못 풀잖아요. 나한테 복습할 시간 10문제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3의 배수로 푸세요. 문제를 버리세요. 30문제가 있더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2문제밖에 풀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15번하고 30번만 풀라고. 문제 버리라고. 언젠가 너네들이 풀 문제는 아까 있던 반복 학습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아직 미적까지 선행한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는 반복 학습을 몇 번을 할 거야. 질리게 반복하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실증이 날 만큼 볼 거거든요. 그래 걱정이에요. 중학교 때 미적까지 나간 애들이 수학 실증 낼까 봐. 반복하다 지겨워서. 그래서 선행 무식해 많이 나가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얘를 오늘 복습한 것을 다음 수업 예습이 있으니까 예습 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문제수를 줄여서라도. 그래서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이런 식의 공부를 하시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학에서 수능 때 만점을 맞을 거예요. 학교 시험 100점을 맞을 거예요. 제가 그걸 장담해 드릴게요. 제가 수학 강사를 몇 년도부터 했냐면은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수학 강사를 93년부터 했어요. 93년부터 30년 동안 했는데 3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이게 수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방법만 잘 따라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참석하신 친구들한테 오늘 온 것도 2년이잖아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바로 이제 저희 우리 김성만 선생님께서 이 지역의 주요 고교들 내신 문항 분석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